네, 반갑습니다. 편경장입니다. 오늘자 뉴스도 또 엄청난 새로운 뉴스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선 리플에 관한 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리플의 CEO인 이 갈링하우스는 SEC에 대한 비판하는 트윗을 오늘자로 날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SEC는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리플이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최대한 증명해 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끝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더 중요한 펀치를 하나 날렸습니다. 이건 SEC가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판사에게 기각을 신청하며 보낸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어제 날짜로 이 고소장에 SEC의 고소장에 부분적 취하를 요청했고, 오늘은 소송기각 요청을 미 법원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각은 소송 종료가 되겠는데요. 이것을 판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두고 보시면 알 것 같고,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레스 판사님에게 라고 적혀있고, 그리고 크리스 라센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변호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즉 변호사가 적어줬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첫 문장에 우리의 라센은 이 SEC의 원본, 그러니까 고소장 원본이 되겠고, 그러한 원본에 있어서 중요한 결점, 그들의 실수를 발견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SEC는 시도를 했다. 어떠한 것을? 이러한 결점을 고치려고 시도를 했다. 즉 없애려고 했다. 아니면 논점에서 벗어나게 했다 등이 되겠죠.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SEC의 주장 내용이 지난 문서에서는 조금은 약해졌다라고 평가한 제 생각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소장을 제출했을 때는 실수 등을 발견 못했는데 사건이 이렇게 커지고 SEC의 변호인들이 이 문서를 검토를 했을 때 발견하고 수정된 것이 저번 문서로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것을 보고 크리스 라센의 변호인이 여기에 지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도들은 정말 부적절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급을 필두로 이 문서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 문서 중에 대부분은 지난 브리핑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두고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은 다른 핵심적인 문구를 하나 발견을 했었는데, 그건 첫 문단, 여기 이 첫 문단의 첫 번째 주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장으로 이 SEC는 실패했다. 이 증권법 15조에 의해서 이 크리스 라센이 투자법을 방임한 그러한 것을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데에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로는 더 센트럴 클레임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SEC의 주장의 핵심 주장은 XRP가 투자 계약에 의해서 판매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1933년과 그리고 2013년도까지 존재했던 이 증권법 5조, 증권법 제5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러한 것이 써져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 주장이고, 그리고 이 핵심 주장은 무너지게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나오죠. SEC가 주장을 한 것은 XRP의 단연간의 판매 기간에 대한 그러한 것들은 정확히 only one offer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거래로 성립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러하므로 이 증권법 제5조에 따르면 이 13년도부터 시작이 됐으니 공소시효인 5년 뒤 2018년도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었다. 이게 문서의 핵심입니다. 즉 이 말은 SEC가 주장한 근본이, 그러니까 SEC의 판매는 투자 계약인 컨트랙트로 이어졌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러한 것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제가 평소에는 이러한 영어 문서를 잘 읽지는 않지만 읽을 때는 그렇게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 문서가 정말 흥미진진하게 흘러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따라서 저는 리플의 가격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아직은 별 효과가 없고요. 그래도 더 떨어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리플이 에이다와 폴카다 밑에서 시가총액이 점점 밀리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번 사건이 종료된다면 얼마나 오를지 이 진성 홀더분들은 기대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해당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리플에 관한 오늘자 뉴스입니다. 자, 리플은 그렇고 두 번째 뉴스로 아이콘에 관한 뉴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날이 이 페이코인을 지원하면서 바닥에서 20배 정도, 약 20배 정도가 올랐는데, 이번에도 이 소식,
이 다날 핀테크 소식 덕분에 일봉상으로 아이콘이 약 50%가 상승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제가격에 내려왔지만 전형적인 공시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다날 코인의 공식적인 입장은 올해 안에 ICX, 이 아이콘을 결제 수단으로 추가하겠다. 여기에 더해서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도 추가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자, 이 말이 뭔 뜻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자, 이 말이 되겠죠. 이 다날이 아직까지 굵직굵직한 코인을 추가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메이저나 준메이저가 아닌 업비트에서도 노릴 만한 이 원화 코인이나 잡코인들,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아이콘을 관리드려서 이번 상승에 익절한 만큼 현재의 장은 비트와 이더 그리고 메이저, 준메이저 쪽으로 거래대금이 그다지 향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거래대금이 좀 낮더라도 잡코인의 비중상 크게 들어가지 마시고 10% 위아래로 잘 분석하신 다음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죠. 업비트에서 잡코인 위주로 공시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 2월과 똑같이 공시로서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는데 완벽하게 이 업비트가 잡코인장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투자하는 것은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엄청난 비중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할애하는 그런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시면 이 코인베이스가 오펙에 블랙리스트에 대한 활동 정보를 건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가져온 이유는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정책상으로 따라간다라고 표현을 드렸었는데 제도권 편입도 그렇죠. 미국이 실행하는 것과 유사하게 흘러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온 것만큼 앞으로 우리나라 또한 정부에게 거래소나 이러한 기업들이 고객의 활동 정보나 이런 개인 정보들을 건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제도권 안에 점점 작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규제 간에서 협력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제도권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례로 무한도전에서 이경규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 주고받고 MBC와 자기를 비유하면서 말을 했었는데 이런 건 어딜 가나 비일비재합니다. 이 코인베이스도 예외는 없었고요. 이건 상장을 하면서 정부기관에 협력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의 시황격인 이 현재 장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차트는 아니고요. 이 왼쪽에 보이시면 하우징 버블, 그리고 오른쪽에는 테크 버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버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터진 건 2008년이 아니지만 정확히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 버블, 연도가 2000년도죠. 그럼 뭐겠어요? 닷컴 버블이겠죠. 저는 여기서 버블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러니까 버블이 끼었을 때 어떻게 이득을 최대한 챙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 왼쪽 차트보다 오른쪽 차트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등락폭이 이보다는 더 심한 형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속도 또한 이보다는 더 빠르고요. 지금의 장이 비트코인이건 간에 증시건 간에 확실히 그 안에는 버블은 확실히 끼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예를 들면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놈은 가치가 실제 5만 달러는 아니라는 거겠죠. 그 안에는 환경적인 요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괴물급 펀드 매니저들의 자금 유입도 되겠고요. 또한 낮아진 저금리로 인한 이 투자를 하는 일반인들도 여기에 꽤나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환경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기업적으로 비트코인을 지원했을 때 예를 들면 페이팔, 마스터카드, 그리고 비자 같은 것들이 있겠죠. 페이팔처럼 시총이 급증하는 그런 요소까지 전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5만 달러라기보다 이러한 버블이 끼어서 5만 달러가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가격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투자 가치는 이러한 것들이 동반되기 때문이고요. 해당 칼럼을 작성한 인물은 버블에 대해서 구루라고 평가받는 제레미 그랜섬이고요. 이러한 버블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오히려 반대로
이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긴 글을 작성을 했는데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랜섬은 이 고점에서는 그 누구도 판매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도 고점에서 팔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 이유로는 그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투자자더라도 지금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점에서 판다기보다 고점에서 하락하는 순간, 이 순간에 DCB가 나오고 데드캣 파운드가 나오고 이 하락을 하는 순간, 이 순간에 판매한다는 걸 저는 봤고요. 계속해서 그러한 경향을 보인 건 아니고 이 버블에 관해서 막 이 순간도 팔아봤다가 이 순간도 팔아봤다가 정말 다양한 매도 시점을 가져갔다가 결국에는 결론은 이 부분에서 팔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정확히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 말은 즉 하락을 견뎌낼 수 없다면 지금의 상승분을 먹을 수 없다라는 말이 되겠고, 지금 우리가 있는 순간은 이 상승 추세선 안에 있을 수도 있고 하락 추세선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위치를 알 수 없고 또 다양한 요소가 있다 보니까 고점에서 하락하는 순간에 이 시점에 판매를 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걸 정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매수 시점이 아닌 매도를 어디서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제시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중 일부는 6,500만원일 때, 비트가 6,500만원일 때 이게 고점이지 않냐, 그때 팔았으면 이득 아니냐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 6,500만원이라는 값이 여기일 수도 있고 이와 반대로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 장이 진행되지 않아서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잘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의 매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이 하락하는 순간의 움직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저는 정말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따라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추가 내용은 평경장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확인하시면 내용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